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5월 학력평가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진도 교정적 정의 나갑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교정적 정의랑 자연윤리, 국가와, 그 다음 국가 이제 국제평화죠. 그 다음에 해외 원조, 이런 것들이 좀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킬마에서 하지 않은 부분들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랑 다 하고 나면 괜찮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킬러 주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개념,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죠? 되게 반복되는 거 많죠? 자, 우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 5월 학력평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를 이제 시작한 친구들은 예전에 3월 학력평가 풀이할 때도 선생님이 이 방식으로 애기들이랑 생활과 윤리를 풀이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기들이랑 선생님은 지금 지식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지식의 주머니를 채운다라는 건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사상가들마다 주장이 무엇인지, 각각의 그 생활과 윤리의 주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수능장에 그거랑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능장에 그게 똑같은 게 나왔어. 시험에. 그러면 얘는 그냥 완전히 그냥 OX의 판별로 뭐 1초 컷, 2초 컷에 풀 수 있죠. 근데 수능은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애기들에게 개념을 묻습니다. 그럴 때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조합을 통해 그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 기준에서 이제 이 5월 학력평가 자꾸 4월이 붙여. 왜냐면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원래대로라면 4월 원래고사였거든. 원래고사? 4월 학력평가였거든. 근데 이제 작년이랑 올해부터 5월 달에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번 5월이 어려웠냐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가 좋았냐? 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가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지식으로 추론으로 풀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하지만 정오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지? 이게 1번이 맞나 아닌가? 예를 들면 교정적 정의 10번. 근데 교정적 정의 자체가 오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머지가 너무 쉬웠거든. 답을 고르는 게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려면 제시문에 팁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거든. 이건 선생님이 출제하는 그 방식에서는 평가는 생뚱맞게 갑자기 1번 같은 선지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하려면 추론은 할 수는 있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랑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식의 주머니를 이렇게 채우고 가면 새로운 선지를 만난다면 그 선지에 대해서 정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5월 학력평가입니다. 정말 의아하게 예술과 윤리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게 정답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좀 충격받았어요. 예술과 윤리 같은 경우에 75%의 오답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제 구성 자체가 리을 때문에 많이 틀렸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 부분 어디 한번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긴 할 거예요. 다만 이 부분 있죠. 동양윤리의 접근 그 다음에 도덕 판단 같은 경우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오답률 10위까지라고 해보자. 그러면 20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10문제를 딱 반으로 가르잖아? 그러면 결국은 킬러 주제 7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야 하는 이 킬러 주제 7개는 오답률 1위가 아닐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킬러 주제 7개는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7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에서 책에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킬러 주제 7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반 주제들도 다루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 5개, 이제 요번이 4번째 거죠. 우리 사회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시민보육종 끝나고, 그리고 국가와 시민윤리 오늘 이제 요거 끝나고 오늘 이제 교정적 정의 들어갈 차례거든. 근데 교정적 정의부터는 속도감이 좀 빠릅니다. 왜냐면 엑셀표의 양도 좀 적고 그 분량 자체가 그렇게 헤비하지 않아. 다만 자연과 윤리는 좀 헤비하긴 해요. 근데 자연과 윤리가 요즘에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 게 요즘의 평가원의 트렌드. 근데 여기서 오답률 2위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서 선생님이랑 이거 순서대로 풀 건데 이 부분은 있어. 오답률 1위부터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사회정의, 시민보육종, 국가와 시민윤리, 교정적 정의, 자연윤리, 그리고 국제관계 평화, 해외원조 다 끝나고
일반 개념 그 나머지 3개 있지? 그래서 예술과 윤리, 동양 윤리, 그리고 도덕 판단까지 이렇게 해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집니다. 선생님 오늘 주간지 줬어요. 주간지 펴주세요. 등급컷 자체는 1등급 44, 2등급 40인데 애기들이 꼭 생각해둬야 되는 건 여기는 지금 재수생은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만약에 이제 9월 모의고사 가면 재수생 들어오죠. 그렇다면 당연히 등급컷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어디 한번 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펴보면 사회정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사회정의 요즘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가원도 계속 롤스 노직만 중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롤스 노직 여기 선생님이 이제 순서 지금 62, 78 번호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요거 보여준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럼 24를 풀 때 24라는 걸 정오 판단할 때 7은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자면 딱 이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장담할 수 있어, 애기들한테. 진짜로.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문제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풀이하는 것처럼 어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봐봐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주간지를 지급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거를 할 시간은 없고 선생님이 주간지 지급하고 영상 지급해가지고 애기들 공부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장담할 수 있다라는 무엇? 어떤 시험 문제가 되었든 애기들이 공부를 다 했어. 그러면 킬러 마스터의 엑셀표 그리고 이 다음에 에티켓 엑셀표가 들어갑니다. 에티켓은 EBS입니다. 그래서 EBS랑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선생님 퍼파라고 올해 6월, 9월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지. 6월, 9월에 엑셀표를 전부 다 애기들 머릿속에 넣고 가면 그 조합을 통해 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킬러 마스터 전부 다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해외 원조 틀린 친구들도 많고 자연윤리 틀린 친구들도 있어. 왜? 우리 아직 킬러 마스터에서 자연윤리 안 했고 해외 원조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 다 하고 나면 그 조합을 통해서 선지 분석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엑셀표들은 엑셀표 자체가 다 킬러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킬러 마스터의 내용이야. 단 한 개 빼고. 단 한 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올해 EBS에서 선생님이 이제 책을 만들잖아. 에티켓 만들려면 지금 베이스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수능 완성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수능 특강만 베이스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엑셀표 하나 가지고 온 거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킬러 마스터. 일반 개념은요. 오답률 1위는요. 그거 선생님이 스펙트럼 엑셀표 그냥 그대로 뜯어왔습니다. 정말 개념의 엑셀표를 전부 다 하고 가면 그 조합을 통해서 답의 오답을 정오 판단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도 그렇게 똑같이 줄 거야.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라고 해보라고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형태로 모의고사 시험지도 주고 그럴 거거든. 그래서 그거 주면 내가 개념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요런 식으로 선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선지를 정오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월 모의고사도 똑같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월이래 자꾸. 5월 모의고사죠. 5월 모의고사도 똑같아. 우리 이 5월 모의고사 이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들 킬러 마스터의 엑셀표 전부 다 애기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정오 판단 전부 다 할 수 있었다야. 그래서 다시 한번 킬러 마스터의 그 5월 모의고사의 내용과 관련된 것만 선생님이 추린 거야. 근데 우리 엑셀표 롤스 같은 경우 110개, 120개 정도 했잖아. 거기 안에서 6월 나오고 거기 안에서 7월 나오고 거기 안에서 9월 나오고 거기 안에서 수능 나와요. 거기에 한두 개 더 추가될 수는 있어. 그 한두 개가 결국 추가되는 게 이제 만점을 가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 올해 추가되는 건 지금 킬러 마스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 공부하고 가면 수능장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정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한번 또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킬러 마스터에서 공부했던 이런 내용이 이렇게 5월에 문제로 나왔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생각해보면. 자, 4페이지죠. 노직, 롤스 1분 30초 줄게요. OX. 그래서 엑셀표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푸는 시간 따로 줄게요. 1분 30초 줄게요. OX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잊어버려서 헷갈린다? 이게 별표 치세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의는 롤스 그리고 노직 모두 다죠. 근데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의 공정성은 공정한 합의에 따르는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노직의 입장에서의 절차의 공정이라는 건 뭐야? 노직 입장에서의 절차의 공정성은 취득과 양도의 이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거지. 공정한 분배여야 되지. 그럼 자, 이 부분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말이야? 모두 안 되지.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즉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소유물의 이전은 교정의 대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시로 이 포스트잇 다시 한번 오랜만에 꺼내볼게요. 사회정의 진짜 3월에 했던 내용이니까 자, 간만에 꺼내보는 포스트잇. 이건 소유물. 내가 취득을 통해서 이 정당한 소유권을 얻었어. 소유물과 소유권이 일치된 상태. 토끼야 사랑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물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전했습니다. 정당한 상황. 근데 이 토끼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 탱구리가 이걸 훔쳐갔어. 그러면 얘는 소유물과 소유권이 분리된 상황. 이건 부정이양 부분이지. 근데 이 소유물이 무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걸 선물해 줄게 라고 줘도 얘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이전이기 때문에 얘는 부정이야. 그러니까 교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노직 같은 경우는 이 박스로 생각하면 엄청 다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죠.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과정. 만약에 취득과 양도가 절차가 정당하다면 취득이 공정해요 라고 하면 여기 O. 그러면 이 앞에가 전부 다 O라면 여기 정당한 소유권이잖아. 정당한 소유권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이전이 아니라면 여기 부정이. 이 앞에 한 번이라도 X가 있으면 얘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지. 이렇게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아무리 자유롭게 이전했다고 할지라도 얘 정당한 상황 아니야. 교정의 대상이야.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이걸로만 가지면 전부 다 문제 풀 수 있죠. 그 다음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얘 지금 무는 이걸 자유롭게 양도받았어. 하지만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소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라는 건 고정된 형태의 분배 원리입니다. 형식의 분배 원리지. 그리고 이걸 노직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건 고정된 형태의 분배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이 고정된 분배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럼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 O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정당하게 이 소유물을 취득했어. 그럼 자, 이게 지갑이야. 여기 돈들이 막 있어. 여기 돈주머니야. 내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기들 대표적인 건 선생님이 이 정형적 원리라고 했었을 때 도덕적 공과 금메달 딴 사람한테 포상금 줘야 하니까 세금 내래. 아이씨 나 금메달 상관도 없고 아이씨 나는 진짜 싫은데? 라고 해도 얘를 내야 되는 상황. 노직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졌다라면 내가 주고 싶어서 줘야 되는 건데 재분배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요. 따라서 얘는 O가 됩니다. 그러니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노직이 생각하는 이전에서의 정의는 자유로운 이전이어야 돼.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자유로운 이전이 노직이 생각하는 이 정의로운 이전이야. 근데 그게 어긋나겠지.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니까. 그러니 얜 O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직 얘기하죠. 노직은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과에 중점을 둔다는 건 결국은 정형적 원리가 될 테인데 그러니 얜 침해하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 절차의 공정성, 노직 입장에서 이 절차는 취득과 양도의 이 과정의 이 절차의 공정성이지.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N O가 됩니다. 그러니 분배 정당성, 분배된 결과보다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이 역사가 바로 취득과 양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 N O가 됩니다. 자, 이제 롤스입니다. 차등의 원칙. 애기야,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거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이 차등의 원칙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럼 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냐? 자, 봐봐. 천부적 자산을 가지고 태어난 원빈. 능력이 엄청 많아. 그 돈도 엄청 많이 버네요. 하지만 천부적 자산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내빈, 아무도 CF를 맡기지 않아서 빵원이야. 하지만 원빈은 자기 얼굴로 돈 벌 수 있어서 이익. 그리고 내빈이 TOP 커피 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빈은 최소 수혜자니까 최대 혜택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고, 그런 얘는 모든 성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 상호 혜택을 주고받다야. 그래서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하지요. O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무지하다?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지니죠. 그러니 얜 X가 됩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 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가졌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지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모두의 이익은 틀렸어. 자신의 이익에만. 그리고 상호 무관심, 타인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 정의.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의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 맞죠? 절차의 공정성으로 인해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데 이 결과의 정의, 이 절차의 공정성은 공정한 합의에 따르는 분배지. 합의 따르는 분배. 그리고 이 공정한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O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2번 문제 풀어보자. 1분 줄게요. 1분이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같이 볼까요?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고 역사적인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 응분의 작용을 얘기한다. 노직이고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에서 정의 원칙 선택되니까 그거에 따라 분배해야 돼. 룰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 선지 분석해보자.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이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말이야? 아까 얘 자유롭게 양도받았어. 하지만 부정의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 교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얘 X.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합니다. O가 되지요. 차등의 원칙은 상호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야? 호혜성의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자,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까진 맞아.
자신의 무슨 말이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둘 다 바뀌었습니다. 둘 다 절차적 공정성을 더 강조하지요. 자, 이제 그리고 심의불복종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왜 아까 선생님이 이거 구술 주머니 보여줬잖아. 구술 주머니에 그냥 글자에 한 글자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 다 똑같았어. 그러니까 엑셀표가 애기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오답률 4위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문제들의 한 90% 이상은 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 때 논리 추론의 이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자, 어디 한번 또 볼까요? 심의불복종입니다. 1분 줄게요. OX. 어렵지 않아서. 몇 개 없어, 엑셀표가. 자, 같이 볼까요? 이거는 잠깐 선생님이랑 파트 2, 킬마 파트 2의 송글씨 잠깐 볼게요. 심의불복종 다 끝나기는 했지만 이 심의불복종 페이지로는 지금 20페이지에 선생님이 이 그림 넣어놨어요. 이 심의불복종의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출제됩니다. 근데 롤스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 수능 오답률 2위 파트 2야. 파트 2 송글씨 있죠? 요거 앞에 회색으로 쓰여 있는 게 이제 킬마. 파트 2의 페이지 20페이지 송글씨예요. 이게 심의불복종의 대상을 학생들이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틀려. 그걸 몇 회 계속 내고 있는데도 틀리다 보니까 모든 시험 문제가 언제나 심의불복종의 대상을 포커스로 여러 개를 선지를 만듭니다. 작년 수능 오답률 2위가 심의불복종이었고 재작년 수능 오답률 1위가 심의불복종이었어. 언제나 심의불복종의 대상에 대해서. 그럼 자,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만든 틀이죠. 거기 페이지 왼쪽 20페이지 밑에 쓰여져 있어요. 애기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정의의 원칙, 자유, 평등하다,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은 얘네들은 우리가 거기 쓰여져 있죠. 지켜야 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심의불복종을 통해 지켜야 하는 거.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X1,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Y, 그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Z. 근데 그중에 심의불복종의 대상은 현저한 위반 이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얜 차등의 원칙은 심의불복종의 이 대상이 즉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이러한 Y에 대해서는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 안 됩니다. 심의불복종의 대상은 오직 여기 밑에 일부러 써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89번, 그 다음에 90번, 91번이 연달아 있는 건데 지금은 선지랑 딱 비교해서 가장 포인트만 되는 것만 집어와가지고 89번, 90번이야. 이거 봐봐. 이 대상은 두 개 말고는 없어. 심의불복종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 그럼 얘 뭐야? 오직 X2, Z2 말고는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X1도 그 다음에 Z1도 이것도 부정의한 법들이잖아. 약한 부정의는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모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차등의 원칙 위반한 것도 부정의한 법도. 그지?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그러니 얘는 5고요. X2, Z2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니 심의불복종은
아주 일부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한정됩니다. 이건 X2, Z2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심연부복종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교통법규 위반. 즉 보통 교통법규는 정당한 법이야. 근데 그걸 위반했어. 우리는 이걸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법에 저항하고자 시민불복종하는 거,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 얘는 O. 그 다음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맞아,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 맞아요. 다만 이건 있죠. 양심적 행위 안에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여기 들어갑니다. 정당한 시불이 여기 들어가지. 왜? 양심적 행위이지만 폭력적이거나 혹은 공개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시불이 아니니까,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당한 시불이 아니야. 정당한 시불은 어쨌든 양심적 행위인 건 맞지만 모든 양심적 행위가 다 정당한 시불은 아니죠. 근데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시불 그 자체가 사회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 위협이 되지 않음. 왜냐? 잘 생각해봐. 시민불복종은 이런 부정의한 법을 없애서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부러 왜 그 자체가 시민불복종의 위협이 아닌지를 선생님이 여기에 연달아놔서 맨날 얘네들 쭉 흐름으로 구조화된 엑셀표를 보면서 얘네들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구조화된 논리성으로 가져두라고. 그 자체가 사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오히려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정의한 법을 없애고 그 다음 더욱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건 있어요, 여기들. 시불 그 결과가 사회에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자체가 위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비유로서 벤담의 교정적 정의와 관련해서 벤담은 형벌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가 선일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형벌이 그 결과가 오히려 자체가 만들어낸 악보다 범죄 예방을 더 많이 했다면 그 결과가 선이 될 수는 있지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사회에 대한 그 시민불복종 자체가 사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결과는 위협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얘는 O고요. 자, 이제 싱어입니다. 이거 롤스와 비교해서도 선생님이 엑셀표 마무리할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싱어 같은 경우는 동물 권리를 위해 동물을 위한 시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얘는 O인데 이거랑 비교해서 롤스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롤스는 이거여야 돼. X2, Z2. 즉 자유는 평등하다를 위반한 부정의한 법.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의한 법. 이건 동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 이건 인간과 관련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동물과 관련된 시불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게 롤스인 반면에 싱어는 동물을 위한 시불도 인정하죠. 시민불복종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어떤 경우냐? 대다수는 어떤 경우에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지냐면 다수가 이거 부정의한 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수가 이걸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게 계속 부정의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 이제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직계상속법 뭐 이런 거 맨날 예시 들어서 얘기해줬어요. 그니 얘는 O가 되죠. 자, 이거 가지고 이번 5월 학력평가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 무슨 말이야? 약한 부정의한 법은 법이죠. 부정의한 법은 시불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 얜 X가 됩니다. 설마 가비로스 의리 싱어 이것을 당연히 알겠죠.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선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효일종의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간접적 시불이라고 부르잖아. 간접적 시민불복종. 그러니 얜 O가 됩니다.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걸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출처 자체가 연계교재입니다. 이 연계교재는 EBS라는 말이야. 평가는 한 번도 얘를 다룬 적이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웬만해서 거의 한 90% 넘는 건 다 평가원 출처고 간혹 가다가 거기서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 절반도 아니고 거기서의 7% 정도, 10%, 한 90은 다 평가원이지만 그중에 한 7% 정도는 학력평가를 가지고 온 거랑 나머지가 EBS가 있습니다. EBS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온 케이스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기 쓰여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쓰여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엑셀표 푼 걸로도 얘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엑셀표 푼 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롤스와 싱어의 대비됨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갑과 을입니다. 시효일종이 그 자체로 다스를 이거는 싱어도 안 되고 롤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지. 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 3번입니다. 근데 이건 오답률이 높지가 않죠. 이유는 이것만 읽어도 얘가 답이 맞았었거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주제는 국가와 시민윤리인데 국가와 시민윤리 홉스 로크 나왔습니다. 그러면 엑셀표 푸는 시간 가져볼게요. 홉스와 로크 좀 개수가 지금 잠깐만 개수가 좀 되니까 이거 1분 30초 줄게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별표 치세요. 자, 같이 볼까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 이게 바로 만물에 대한 권리지. 근데 애기들 이 만물에 대한 권리는 이건 꼭 알아둬야 돼. 이 권리는 소유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뭐야? 자기 보존을 위해 여기로까지 가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수능 때까지. 만물에 대한 권리. 나 사자라는 존재자가 있어. 자연 상태야. 나 사자는 자기 보존을 위해 토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고 다 괜찮아. 나치타라는 존재가 있어. 이 나치타도 토끼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돼. 왜? 자기 보존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나 사자는 나치타에 대한 권리까지 갖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갖는다고. 근데 그걸
나만 갖는 게 아니야. 나치타도 나 사자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 그래서 전쟁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나 사자 자기 보존에서 토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치타 자기 보존에서 토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토끼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만물에 대한 권리는 나 자신에 대한 권리인과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인과 동시에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계약 맺는 거죠.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46번.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의 권력일지라도 절대적이진 않다. 무슨 말이야? 절대적이야. 절대 권력. 자기 멋대로. 그래서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얘는 O가 되지요. 그 다음 여기서 얘 X표가 좀 빠져 있는데 애기야, 절대 권력자는 권력의 분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권력 분립 따위가 없어. 절대 권력자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X표 한두 개 빠졌네. 근데 우리 이거 킬마이스 때 다 했어요. 권력 분립 안 된다. 그지? 모든 권력 누가? 이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 다 가지고 있다.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마음대로 지 멋대로야. 규칙 같은 거 없이 지 멋대로 괜찮아. 절대 권력자기 때문에 모든 권한 다 있거든. 자,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아니 무슨 말이야. 자연 상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나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다. 자기 보존에서 괜찮아. 나 사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치타를 죽였다. 괜찮아. 폭력, 살인 다 상관없어.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괜찮다. 그거는 애기야 정의도 불의도 아니다. 그러니 불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는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크입니다. 자 이제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과 달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 개개인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니는 거야. 즉 여기 자신의 신체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거야. 내가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은 원래 그걸 나한테 침해하면 안 돼. 근데 타인이 나한테 침해했네? 그럴 때 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지만 그 사적 처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권리의 향유가 보장되지가 않아. 그러니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지배권은 원래 타인에게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야. 그런데 지배권을 갖고는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지요. O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사회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로크는 생각하는 거야.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을 맺었어. 그 다음에 사회는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력 분립이 있을 때 오히려 개개인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로크의 시선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O. 그리고 그 권력 분립은 뭐야?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할하지요. 그럼 얘는 O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행정권 간혹가다 집행권이라고도 표현해도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까지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행정권, 집행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둘은 분리되어 있다. 요거 맥락까지도 선생님이 전부 다 킬마에서 정리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권리 양도를 보자 이거야.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 애기야 이 집행권이 뭔데? 이 집행권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사적 처벌 이런 것들을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합니다. 그럼 자 봐. 나에게 있던 집행권이 없어진 건 아니고 누구에게 간 거야? 사회에게 간 거야. 사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회계약이 체결된다. O가 됩니다.
그 다음 51번 국가 구성원 자연법의 위반 행위. 그치,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사적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이게 뭐야? 사적 처벌권이 포기된 거야. 이거를 포기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 수중에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이 사적 처벌권, 이 집행권을 사회 수중에 양도한 거라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페이지로는 애기들 요거 그 위에 문제죠. 6페이지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인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를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홉스는 긍정하고 로크는 부정할 말이어야 되고 B는 홉스만 생각하면 돼요. 로크는 상관없어. C는 로크만 긍정하면 되는 말입니다. 어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한을 지니는가 권리를 지니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홉스는 O가 됩니다. 그치? 만물에 대한 권리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얘 봐봐. 만물에 대한 권리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는 거야. 근데 아까 로크는 뭐랬어? 각 개인은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실제 문제를 풀 때 팁도 좋습니다. 자연법 누구도 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기까지 해. 이거는 제시문에 주는 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당연히 만물에 대한 권리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재산, 즉 소유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이거를 침해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 얘는 X. 그러니 얘는 맞는 말이네요. A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네, 얘 절대 권력이잖아. 그리고 권력 분립 안 되잖아. 근데 얘 권력 분립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X죠. 그러니 니은 띵동. 자연 상태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 불의 아니라고. 왜냐면 홉스 입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얘는 X. 사회계약 이후에 자 봐봐.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진 않죠. 이런 거 누구에게 가 있는 건데 사회에게 양도된 상황이지. 그러니 이 부분 X가 됩니다. 그러니 리을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표현은 좀 달라졌죠. 표현은 좀 달라졌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리 추론해가지고 정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부분 킬러 주제 네 번째죠. 교정적 정의 풀어볼게요. 2분 줄게요. 루소, 베카리아, 칸트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되죠. 사회계약의 목적 자체가 생명 보존이야. 근데 만약에 그 생명 보존을 시키지 않고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극악범죄, 예를 들면 살인. 이러한 사람이 뭐겠어? 살인자.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죠. 즉 사형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얜 5가 되죠. 5. 그 다음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무슨 말이야? 루소 입장에서 정의 실현 중요합니다. 근데 정의 실현이라는 게 바로 국가 존립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루소 입장에서는 국가 존립, 정의 실현이 같은, 즉 사회 안전 유지,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 국가 존립을 위해서 시행됩니다. 그러니 얜 X가 됩니다. 살인자에게 사형 이하의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왜 부과될 수 없어?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자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야 되는데 이 추방할 때 사회로부터 분리죠.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 분리는 추방당하거나 혹은 사형 죽여서 분리. 이런 맥락이지. 그럼 얘는 X5가 되죠. 여기 X의 5. 자,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여기야 모든 형벌이 틀렸지. 왜요? 자, 생각해보자.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 살인범은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이고 사회계약을 파기한 이렇게 극악 범죄자는 얘는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 시민의 일원이 틀렸어. 그러면 시민의 일원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구성원이 아니야. 시민 사회에서 얘는 시민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야. 시민 아님. 그러니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5가 됩니다. 베카리아,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리주의 입장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그지?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형벌도 커야 한다. 이게 바로 비례의 원리잖아. 이거 베카리아가 비례의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 그런데 이 부분,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당연하지. 사회에 해악을 끼친 해악이 크면 형벌도 커야 된다라는 거. 가장 큰 해악이라면 그 범죄도 가장 중한 범죄죠. 5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킬마에서 아직 우리 킬마에서 교정설정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엑셀표 틀이 얘 혼자만 툭 튀어나왔지. 이게 뭐냐면 선생님 베이스를 만드는 책 만드는 베이스거든. 아직은 책은 완성되지 않았고 올해 에티켓에 들어갈 엑셀표 선지입니다. 올해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81페이지를 보면 이게 베카리아와 관련된 선지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저 수능 특강 봤는데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 그냥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OX의 하나하나를 본다라기보단 문제가 너무 답이 1인 경우, 너무 답이 3인 경우 이럴 때는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고 그냥 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선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시간이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낄 때 이 선지랑 조금 좀 비슷하죠. 이번에 5월 학력평가의 선지랑 그리고에 원래 있던 원전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 출제위원분은 본인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을 거다. 너네 수능 특강 봤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보면 수능 특강 안 봤더라도 요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끼친 해악이 크면 당연히 형벌 커야 한다. 이게 비례 원리라는 거. 이거 알면 니네도 풀 수 있겠지라고 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이제 출제자의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 베카리아 입장들 이제 올해 수능 특강의 내용까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가 있어. 이건 이따가 보여줄게요. 문제 풀고 나서. 자, 이제 수능 특강의 내용을 봤다라면 이제 이 부분. 이제 54.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범죄 억제력의 측면입니다. 사형은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는 하지만
강렬한 인상. 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는 하지만 얘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종신노역형은 구경꾼이 엄청 많아. 그래서 베카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본보기로 한 명만 있어도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인 종신노역형이 있는데 얘가 평생을 종신노역하는 걸 보면서 이 범죄 예방을 도움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며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리주의 공통점이죠. 벤담 베카리아 공통점.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뭐겠어? 범죄 예방 효과. 이건 선이 될 거잖아. 플러스의 효과, 선이라고 한다면 형벌이 초래할 해악은 뭐겠어? 이건 즉 범죄자의 고통이 되겠지. 어쨌든 고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면 얘는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할 리가 없다. 양도할 리 없음. 따라서 사형제에 동의하는 거 말이 안 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베카리아의 입장. 자, 이제 칸트 가볼까요? 칸트,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범죄자가 야, 너가 범죄를 저질렀어? 너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지. 이게 행동이잖아. 행동에 책임져야 이게야. 이 개념이야. 다른 이유 없어. 그러니 엔 O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교정적 정의할 때 정말 딥하게 할 거고 그냥 지금은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건 칸트의 입장에서 선엄세계 이전, 그러니까 경험세계 이전, 선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법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자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범죄자가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한다 이런 거랑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칸트가 사회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사형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정적 정의할 때 선생님 엑셀표 이만큼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딥하게 보는 걸로 하고 지금 5월의 학력평가 해설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범죄자의 동의와 전혀 무관하게 선엄세계에 에서 정초된 법칙들 따르는 것이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 선엄세계에서 정초된 법칙들을 따라서 형벌이 정원 명령이다. 그러니 사회계약 안에 사형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은 평가원이 제시문으로는 3번 출제했고요. 이 선지 자체는 2024 6월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5가 됩니다. 자,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입니다.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인간은 생득적 인격성.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생득적 인격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시민적 인격성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 왜냐?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 그럼 자유가 박탈당할 수는 있어. 이렇게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될 선고를 받아도 생득적 인격성이 그를 물건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 요거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아니요. 생득적 인격성 지님. 물론 시민적 인격성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수 있거든.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생득적 인격성은 남아서 시민적 인격성 상실해도 그를 물건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 얘는 X, 여기가 틀렸어요. 생득적 인격성이 남아 시민적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상가 서로 비판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1분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그 위에 문제. 자, 같이 볼까요? 가비, 루소, 의리, 베카리아, 병이 칸트인 상황에서 어디 한번 선지 볼게요. 자, 사회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간과한다. 자, 간과하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간과하다가 있다면 화살표를 주는 사람은 긍정하고 화살표를 받는 사람은 부정할 말을 간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간과하다. 지금 루소는 긍정하고 베카리아는 부정할 말이어야 되는데 사회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카리아가 긍정할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건 솔직하게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를 주려면 아까 선생님이 공장식 그러한 동물을 키우는 사육하는 환경에 대해서 심의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제시문에 좀 팁이 있어야 돼. 이거 너무 툭하니 던져준 원전의 내용이야.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선생님의 이제 출제자를 최대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거기에 따라서 형벌도 커. 사회에 끼친 해악이 가장 크다면 형벌도 가장 커야 돼. 라는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아까 여기에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다가 올해 EBS에 나왔으니까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까지는 그래. 뭐 요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이 맥락으로 또 본다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을 중요하다. 이게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명의 본보기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회 존립이 파괴됐다라는 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한 범죄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카리아가 오할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수 없다라면 2번 봅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루소가 X할 말이었는데 루소가 아니지. 루소는 사형 또는 추방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칸트도 부정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원의 기준에서 살인자는 언제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게 평가원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3번.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칸트가 부정할 말이지. 무슨 말이야. 칸트는 응분의 보복이기 때문에 얘 범죄자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돼. 따라서 얘는 X. 답이 될 수 없죠. 자, 이제 4번.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사형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범죄자의 동의 그리고 범죄자가 자신의 생명을 양도한다는 생각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요거 X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포함될 수 없다라면 맞는 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해? 그렇게 말이지.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될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루소, 칸트 전부다.
루소는 아까 얘기했죠. 살인자는 극악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자신의 더 이상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야. 시민 자격 없어진 거야. 칸트 입장에서도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득적 인격성은 남은 건 거지.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나머지 문제들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문제. 하지만 문제가 너무 답이 4번이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다면 이제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연윤리. 자연윤리. 애기야, 이거 몇 개 안 되죠? 엑셀표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자연윤리는 이 문제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사상가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무엇이니 이거 설정하는 거야. 레건 입장에선 삶의 주체죠. 인간과 일부 표동물. 테일러 입장에선 생명체죠.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레오폴드 입장에선 모든 존재 다.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포함하여 생태계 전체까지 전부 다. 그지? 자, 어디 볼까요? 도덕적 행위의 능력과 무관하게 라는 말은 도덕적 행위는 인간만 가지죠. 인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 맥락이니까 뭐 여기까지 괜찮았어. 도덕적 권리를 갖는 건 인간 맞아. 하지만 모든 동물이 틀렸지. 일부 동물. 일부 동물. 어떤 동물? 바로 삶의 주체인 동물. 따라서 얘는 X입니다. 43번.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개체의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레건 입장에선 삶의 주체가 될 거야. 삶의 주체는 당연히 생태계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연히 얜 O입니다. 당연하지. 개체의 선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테일러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 존중의 의무 있지. 자연 존중 의무 4가지가 있잖아. 악행 금지, 불간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의 의무. 근데 있잖아. 이 불간섭의 의무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보상적 정의를 위해 이때 개입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크리스마스 섬에서 홍게가 이동하는 거 그 영상으로도 보여줬잖아. 그때 육교 만들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생태다리 만들고 그러는 거 개입한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이 부분이에요. 테일러 여기다 써봐야 되겠다.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개체는 고유의 선을 지닙니다. 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맥락이,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냐?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서 테일러의 이 목적은 생명 증진 활동입니다. 그러니 생명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기체, 인동식이 바로 삶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그런 존재는 고유의 선을 지니는데 고유의 선이 뭔데? 즉, 각 개체의 생명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고유의 선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인간은 이러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의 고유의 선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체의 고유의 선 증진시키는 행위를 해야 함. 시켜야 함. 그래서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태계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야.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고유의 선을 지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어디 한번 또 생각해보자. 여기에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필마할 때 다시 또 할 거예요. 생명 공동체에는 무생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에는. 근데 수능은 여기까지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생명공들의 군집이야. 생명체의 군집이야. 생명체들의 군집. 이런 생명 공동체이든 무생물까지 포함한 생태계이든 얘네들은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는 얘네들한텐 고유의 선이 없어. 그 자체로. 왜? 테일러 입장을 쭉 생각해봐. 생명 증진 활동을 하는 애들만 고유의 선이 있는 거야. 왜 고유의 선이 생명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유의 선이 있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 생명 공동체 거기에 대한 불간섭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생명체들의 고유의 선을 증진시킬 때 가끔 개입하는 것도 인정. 그러니 O가 됩니다. 그리고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 자체는 고유의 선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지니는 말 안 됩니다. 왜냐면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음. 근데 이건 생명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도 마찬가지야. 그 자체로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아.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고요. 생명 증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생태계가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자, 하지만 자연 존중의 의무 안에서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거 금지된다. 우리 이거 우선성 원리 이야기했었어. 금지 아니야. 동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삼겹살 오케이 이야기했었죠. 다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 위해 생명체 해칠 수는 있지만 해칠 수 있음. 먹어야지 살지 우리도. 삼겹살 오케이. 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우선성의 원리가 있죠. 그러니 X가 됩니다. 자,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태계 안정. 이 국립공원의 안정 기억나시죠? 생명체 해치는 용의, 행위 모두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있잖아. 생태계 안정을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 가능. 선생님이 예시 완전히 기억하라 그랬어. 이 예시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가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레오폴드.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잡아봐. 생태계뿐만 아니라는 말은 생태계도 개별 생명체도 전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바로 얘죠. 레오폴드 모든 존재,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생태계 전체까지. 자,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아니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아야지. 그지?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1분 줄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가비 레건, 의리 테일러, 병이 레오폴드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같이 보자.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 이게 이미 레건이 틀렸어. 레건만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예 틀렸어. 그냥 X죠. 그 다음 테일러도 X입니다. 모든 개체여라고 이야기하면 무생물도 들어갈 텐데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레건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해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 테일러도 개입을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레오폴드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테일러도 인정하기 때문에 레오폴드만 이야기하는 얘가 안 되는 거야.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왠지 여기서 생태계 자체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렇거든. 정작 궁극적으로 테일러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 자, 인간의 개입 정당화될 수 있어요. 생태계에 즉 불간섭하는 거 아니라 생태계에 개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궁극적인 건 생태계 자체가 소중해서라기보다는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증진시키고자 생태계 안정이 필요한 경우 개입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거야. 약간 표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너무 맞아.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부분이.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레건과 테일러는 맞죠. 하지만 레오폴드는 X가 됩니다.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가 O잖아. 그지? 그러니 얘 답은 디귿과 리을 골라 3번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제분쟁과 해결 요 부분 그리고 해외 원조 2개 남았는데 생각보다 이건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올해 이게 아직 우리 킬만 아직 안 했으니까 6단원 공부한 지가 좀 돼서 기억이 안 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조만간 선생님이랑 킬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국제분쟁과 해결에 대한 이야기. 실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칸트 단독으로 나오거나 칸트 갈퉁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칸트랑 모겐소랑 나오거나. 그래서 이 부분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엑셀표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갈퉁이 항상 하는 말이죠. 야, 평화를 달성할 건데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이지. 그러니 얘는 5, 둘 다. 야,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게 딱 갈퉁의 입장이거든. 그 다음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O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직접적 폭력도 정당화시킵니다. 직접적 폭력. 이것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하죠. 그래서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정당화의 기능. 그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기에 또 다른 변형으로 요거 정당화가 여기에 또 평가원이 여기에도 표현을 이렇게 썼어.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은 다 해소돼야 된다. 5가죠. 5가 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부분이야. 문화적인 폭력 이야기할 때 선생님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아랍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이 엄청 큽니다.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고 쳐보자. 사회 만연해 있는 사회 기저층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럼 구조적인 폭력,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돈 조금 버는 건 당연하지. 아니 여자가 무슨 경제적인 활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남녀 차별이 가장 큰 그런 사회에서는 또 기저층에 깔려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려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많은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니 이런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쟁이 종식되어야지 진정한 평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퉁이 생각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이거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소극적 평화는 전쟁, 폭력, 이런 물리적인 이러한 폭력이 없는 상태야. 이거와 더불어 당연히 적극적 평화, 얘가 더 중요하죠. 바로 문화적인 폭력, 그 다음 구조적인 폭력도 없어진 상태. 단순히 전쟁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은 종식돼야 되는 거고 거기와 함께 더불어 인권 보장까지야. 근데 칸트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칸트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영구 평화는 다 끝나. 이 한마디가 제일 포인트야. 칸트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 이걸 진정한 평화로 봤습니다. 이게 영구한 평화지. 여기가 진정한 평화. 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없어지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국제 연맹 필요한 거고, 예비 조항 필요한 거고, 확정 조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연달아 놨어요. 왜 폭력적 개입을 허용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력적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국제관계. 세계공화국 싫어합니다. 단일정부 싫어합니다. 그런 얘는 X. 국가 간의 제약을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합니다. 얘가 뭐야? 국제연맹, 즉 평화연맹이 필요하죠. 평화연맹은 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의 특별한 종류지. 개별 국가들의 연방체제입니다. 따라서 세계공화국 안 되고요. 단일정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평화연맹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간의 합병은 배제됩니다. 합병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합병이 아니라 각각 개별국 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는 거야. 그 얘는 O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당연하죠. 왜? 자,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가 진짜 평화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은 사라져 있어야지. 그러니 당연히 O가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갑이 갈퉁, 을이 칸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실현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지 X죠. 타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위해 폭력적 개입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의 X표랑 똑같이 판박이에요.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의 합병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지 X죠. 세계공화국 안 됩니다. 답은 5번.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에 필수적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전부 다 여기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외 원조입니다. 해외 원조 페이지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분 줄게요. 엑셀표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해외 원조는 롤스가 메인에 아니야. 롤스 싱어 둘 다 메인이야. 제일 유명한 사람은 싱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능 문제에서는 롤스 싱어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나오죠. 자, 이제 같이 볼까요?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부의 분배가 필수적이다. 아니요. 전혀요. 왜? 롤스 입장에서 원조라는 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꿔주는 거야. 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꿔줄 때 얘는 부의 재분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체제의 개선이지. 따라서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원조는 원조 대상이 애기야, 이 원조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죠. 정치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도 규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목표라는 건 뭐겠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원조 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5가 됩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적정 수준의 사회, 이게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이 됐다라는 거, 예, 질서 정연한 사회야. 잠깐 선생님이랑 또다시 킬마 송글씨 잠깐 볼게요. 이제 제일 마지막 주에 하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킬마에서 제일 나중에 보면 애기들 여기 봐봐. 페이지로는 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57페이지에 여기 보이죠? 고통받는 사회에 뭐라고 써 있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에 뭐라고 쓰여 있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물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중에서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 그 밑에 선생님 다 써놨어.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시험장에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적정 수준의 단어, 이런 사회의 단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거기 보이죠? 정의로운 자유주의적 만민의 사회, 입헌민주주의적 정부, 적정 수준의 사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평가원에 역대 표현 다 써놨어. 그럼 뭐냐면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서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는 거야. 이런 사회가 되면 거기 밑에도 써놨죠. 빈곤해도 원조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아. 당연히 5가 되죠.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책을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싱어를 가봅니다.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맞는 말이지. 당연하지.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라는 게 뭔데? 결과주의. 효용성 증대 추구. 그지? 좋아하는 거. 그러니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똑같은 비용을 넣고 가장 최대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곳에 이용되는 게 적절한 거야.
그 얘는 O가 되죠.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은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X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딱 이때였어. 2021학년도 6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싱어가 본인의 주장으로는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원조의 대상 아니야. 야, 원조의 대상은 극단적 빈곤에 처한 사람이거든. 이 극단적 빈곤을 절대 빈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말리아 그 팔다리 얇은 애들 보여줬잖아. 그런 애들이 원조의 대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평가원이 시험을 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너가 쓴 글 중에 싱어 너가 당신이 쓴 글 중에 이거 아닌 거 있는데 그때 싱어가 아니냐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야. 이게 왜 아니야 라고 싱어가 자기가 대답을 한 거야. 야 코리아 니네 되게 잘 살잖아. 니네 나라에는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빈곤에 처한 애들은 니네 나라에 없기 때문에 니네 나라에는 원조의 대상 없다고 봐야 돼. 이게 싱어의 주장.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싱어한테 나 메일 받았어. 나 싱어한테 페이스북 했는데 답변 받았어.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평가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의 기준에선 평가원이 기준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애기들이 혹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야기를 듣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라. 우리는 평가원이 시험을 내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나는 그 이유가 또 이해가 돼. 평가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해 왔는데 이거를 번복해가지고 내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X죠. 부유한 국가의 시민일지라도 그지? 모든 시민 아니요. 왜? 부유한 국가의 시민일지라도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라면 원조의 대상입니다. 이걸 평가원이 이걸 답으로 하고 이의제기에 대해서 아예 표현까지 해버렸어. 아예 입장 표명까지. 야 그거 너무 이거 극단적인 부분이고 나는 그런 기준으로 내지 않고 교과과정 안에서 낸 거야. 얘가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평가원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O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드는데 어떤 경우? 종교적 이유로 피임을 금지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 아닙니다. 왜냐? 걔를 원조했을 때 오히려 절대빈곤이 더 늘어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종교를 이유로 피임을 금지하는 빈곤국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런 경우는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싱어의 주장이야. 물론 수능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을 금지하는 빈곤국을 내진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은 싱어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원의 워딩으로 교과과정 안에서의 워딩으로 낼 때 저 예시를 강력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면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원조를 통해서 방지할 해악보다 더 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O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가비, 롤스, 의리, 싱어입니다. 똑같이 나왔지. 원조 목적 달성 후에 북과 간의 부의 재분배 중요하지 않아요. X. 이거 아니야. 고통받는 사회 체제 개선을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복리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리주의 입장인 싱어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넣었을 때 최대 이익이 산출되는 걸 뽑아내야 되거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할 수 있지요.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 원조의 대상 될 수 있지요. 이게 평가원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이번 5월 학력평가가 갖다 쓴 거지. 5됩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롤스 입장에서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 중단할 수 있습니다. 빈곤국이라고 할지라도. 싱어 입장에서 바로 X표 이전에 바로 있었지.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근거가 있지. 그리고 그 이후 선생님이 예시까지도 이야기해준 이유는 피임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자체를 예시로 알고 있으면 얘가 혹시 다른 표현으로 나와도 오히려 더 문제에서 정오 판단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둘 다 5니까 답 니은 디귿 리을 골라 5번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일반 주제죠. 일반 주제에서 예술과 윤리입니다. 예술과 윤리가 오답률 1위를 가져갔는데 순자 때문에 틀린 친구가 많더라고요. 같이 풀어볼게요. 엑셀표 30초 줄게요. 6개밖에 없어. 7개인가? 자, 순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술과 윤리 할 때 사상가별 얘기하면서 동양에서도 예술과 윤리 나올 때가 있고 서양에서도 예술과 윤리 나올 때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총정리했었죠. 이번에 5월에서는 얘는 동양 나온 거야.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유교, 그 중에서도 이제 순자 예 강조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묵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오늘 묵자랑 이제 순자 나왔죠. 근데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순자는 성악설이야. 그러니 선한 본성을 이끌어가 자체가 틀렸어. 순자 입장에서 음악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오히려 교화시켜야죠.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본성, 예법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도덕주의죠.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것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음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 좋은 음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예법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야. 그냥 모든 음악을 다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법에 맞는 음악. 그러니 얜 O. 부작용 일으키는 음악이 있을 수 있군요. 그 다음 이제 묵자입니다. 묵자 같은 경우는 겸해설, 즉 무차별적 사랑과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도 우리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분별적 사랑 아니죠. 묵자 입장에서는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이 무차별적 사랑 겸해설이라고 이야기하지. 분별적 사랑은 실천 좋아. 근데 음악 활용 틀렸어. 음악 싫어해. 그럼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된다. 오히려 유교적 입장, 공자의 입장, 이런 느낌, 맹자의 입장, 이런 쪽이죠.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해서는 아니야. 감정적인 즐거움을 얻어. 하지만 왜 금지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즉, 음악은 백성들에게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질 않아. 음악은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나아. 악기 만들 걸로 차라리 다른 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은 백성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O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래서 어떻게 판단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음악 금지로 이야기하겠지. 이거 선생님이 순자 엑셀표, 묵자 엑셀표는 스펙트럼에 있는 엑셀표 그냥 그대로 뜯어온 거야. 만약에 이 문제 틀린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선생님이 잠깐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틀렸더라고. 그지? 그래서 이 문제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라면 스펙트럼 가가지고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만 스펙트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1분 줄게요.
자, 갑은 묵자. 왜 그러냐면 이거야.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 본인이 이제 음악 싫어하는 얘기 하고 있고, 야,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라는 이야기, 그지? 묵자의 주장. 예의는 모든 것을 구별하나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 화목하게. 성정 변화라는 건 뭐냐면 예의와 음악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순자죠.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평가의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면 음악 금지시키라고 얘기하죠. 예의가 아닌 음악이 틀렸죠. 예의, 음악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합니다. 요렇게, 그지? 그 다음,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 여기도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있었고, 얘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야. 즐겁기는 해. 근데 백해에 무익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지? 그러니 기역과 디귿과 리을. 그리고 아까 순자와 관련해서 이거 엑셀표 여기서 바로 했잖아. 즉 순자와 관련해서 무엇이 있었다? 여기 사회적 부작용이 일으키는 음악 존재할 수 있잖아. 이거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이랑 11번. 두 문제 같이 풀게요. 두 문제 다 같이 푸는데 이게 1분 30초면 충분할걸? 자, 같이 보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은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 본래의 마음을 찾는 거네. 그래서 이 표현은 원래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방심이야. 방심이 마음을 놓다야. 그래서 방심하지 마라는 게 마음을 놓지 마라는 거고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다. 이래서 구방심이야. 이거는 맹자의 주장입니다. 즉 본디의 사람은 선하죠. 선한 마음을 함양해야 한다라는 맥락이죠.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덕에 따라서 행동하고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인의 삶, 진인, 지인, 신인, 천인 다 도가의 입장, 장자의 입장입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 뭐 그래 사익을 극복하고 स्वा욕을 극복하는 것까지야. 근데 애기야 사단의 형성이 틀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본성과 관련하여 맹자 입장에서 본성 그리고 불교 입장에서 불성이라는 거. 맹자 입장에서의 본성은 착한 마음이지. 그러니 얘네들을 형성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타고 태어나는 거야. 따라서 형성 X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 무차별적 자유, 절대 자유의 경지죠. 소요유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건 뭐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까지는 괜찮아.
근데 있잖아. 인의의 덕은 갑에게만 해당될 뿐 을에게는 인의라는 이런 도덕의 이러한 인위적인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X. 갑과 을.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한다. 둘 다 맞는 말이지. 장자 입장에선 자연스러움의 본성, 그리고 맹자 입장에서는 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이거 지난주에 딱 요거 한 문제 풀었어. 딱 기억나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이제 트렌드라는 게 애기들 분명히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다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2년 전에 수능에서도 작년 6, 9, 10일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모의고사들마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어때? 동물 실험은 허용돼야 된다. 1번이 3번으로 연결시키라 그랬죠. 대전제는 2번을 3번으로 연결시키고 이제 소전제는 1번을 2번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럼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바로 얘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지. 그지? 그럼 자 봐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죠. 그리고 얘기들 여기서 항상 문제는 뭐야? 반론의 근거라 그랬죠. 시험 문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없이 반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소전제 쓰고 그거 뒤집으라 그랬어. 그렇다면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답 3번.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화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답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월 학력평가 풀이를 다 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킬러 마스터를 통해 애기들과 지식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 다 논리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오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교정적 정의 하나만큼은 원전에서 가지고 온 느낌이 너무 강해. 근데 애기들 원전 애기한테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원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애기들에게 그 논리 추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EBS도 보여줬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었으며 또 이게 아니더라도 1번 선지 아니더라도 4번 선지가 너무 답이었어. 이런 식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확실한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논리 추론을 통해서 연결하면 답을 고를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지금 3월 학력평가도 이렇게 풀이해줬고 5월 학력평가도 이렇게 풀이했다. 그럼 자 6월 학력평가도 이렇게 풀이해 줄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야? 6월 학력평가 대비하려면 애기들이 엑셀표 지금 킬러마스터 선생님들이 공부한 내용을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애기들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 조합을 통해서 6월 모의고사도 전부 다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선생님 제가 6월을 봤는데요. 킬마에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킬마에도 없고 EBS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6월에 툭하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틀려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평가원이 나 이거 수능 낼 거니까 니네 공부해놔 라고 처음 보여주는 내용일 수는 있어.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3년 전에 간접적 심의부복종 같은 경우 EBS에서도 없었고 교과과정에서도 없었고 아무 데서도 없었는데 그냥 6월 모의고사에 툭하니 던진 거야. 아니 애기들이 모르는데 당연히 그럼 틀릴 수 있지. 하지만 그 6월에 공부를 해놓으면 수능에 그 간접적 심의부종이 나오거든. 수능 때에는 갑자기 툭 던지는 건 없어. 6, 9월 다 공부하고 EBS 공부하고 가면 거기 안에서 답을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